네, 계속해서 학습이로 문제를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먼저 시작할 거는 46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항은 다음 중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이론은 크게 여러 가지 학습이론이 있지만 역시 행동주의 언급을 아니할 수가 없죠. 행동주의, 인지주의, 뭐 사회학습, 구성주의 이렇게 있는데 행동주의는 학습이라는 건 행동의 변화로 보고 인지주의는 인지구조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질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것이 인지주의죠. 일단은 문항 번호를 통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학습 과제 간의 내적 관계를 발견하게 한다. 아, 이게 무슨 소릴까? 지금 학습 과제, 인지주의는 켈러의 통찰설이나 형태 심리학에서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프레그난츠 법칙 이런 거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프레그난츠 법칙, 켈러의 통찰설은 수단, 목적,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 그래서 인지구조의 변화, 그러니까는 학습 과제 간에 이 안에서의 어떤 내적인 구조적인 것에 강조를 두는 거지 외적인 거에서 오는 자극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것도 관심을 두긴 돼요. 근데 그 외적인 자극이 왔어도 이 안에서의 변형들을 관심을 두는 것이 인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 학습으로는 학습의 인지구조의 변화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고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잘 반영한 것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타임아웃 방법을 사용해서 행동을 수정한다. 일단 행동을 수정한다 그랬어요. 행동수정, 행동주의죠. 거기다 타임아웃은 뭐예요? 벌의 일종이죠. 벌. 부적응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기회를 잠시 격리시키는 것이 뭐다? 타임아웃,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서 토큰 강화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키너의 강화 이론 자체가 이것도 다른 표현을 하면 강화를 받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 그래서 고전적 동기 이론이 되는 거죠. 동기 이론은 뭐예요? 매슬로우 욕구 이계론도 동기 이론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원동력이 되느냐? 그래. 강화 이론, 고전적 동기 이론, 강화를 받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강화 이론, 대표적으로 강화 이론 해서 뭐예요? 고전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 어떠한 행동을 양성하는 거에서 여기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 어떠한 외적인 강화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큰 강화라는 거예요. 상표 제도죠.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시 강화를 하는데 강화인을 갖다가 다양하게 주기가 어려우니까 상표 제도 토큰을 줌으로써 이 토큰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강화인을 바꿔주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적인 목표 진술 방식에서 목표를 진술한다. 이거 명세적 목표 진술은 명세적 목표 진술.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진술하도 수업 목표 진술은요, 모호하게 이해한다. 이거는 명세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오형식 문장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이 명세적 수업 목표예요. 그러면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했니? 네.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수업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를 했다면 행동주의, 이해를 했다면 이해한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목표는 명세적으로 진술하는 거. 물론 명세적 수업 목표를 진술하는 건 미리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부수적인 과에 조금 관심이 덜하고 명세적 수업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 너무 초점을 맞춘다 비판을 받긴 하지만 수업 목표 진술은 명세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다 뭐예요? 행동주의적인 입장이죠. 행동주의적 입장이에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목표를 진술한다. 자,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행동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훈련의 강도를 높여간다. 차츰차츰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행동, 조성,
훈련, 행동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46번에 인지주의 학습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학습 과제에 관한 내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자, 48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보기 내용과 연관된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 행동주의는 강화가 있어야 학습이 일어난다고 봐요. 고전적 행동주의, 조작적 행동주의. 그런데 즉 보상이라는 것은 수행 변이이지 학습 변이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아니겠죠. 스키너는 강화가 동기화돼서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퀘러의 통찰설은 뭐예요? 퀘러의 통찰설은 퀘러 통찰설. 퀘러 통찰설에 등장한 침팬지 이름 슐탄 침팬지죠. 침팬지가 바나나 따먹는데 어떻게 했다? 수단과 목적 아하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이론, 아하 시어리, 통찰이 일어나는, 인사이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뭐서 그거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 반줄의 관찰 학습은 이것도 강화 없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는 강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죠. 밧줄의 통찰 학습은 대리 강화를 받거나 외적 강화를 받고 자기 강화를 하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외적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 인지주의.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지금 보상이라는 것이 수행 변이지 학습 변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톨만의 잠재 학습이죠. GABC 집단 실험했어요. 어떤 미로를 탈수 매번 보상하는 집단. 12일째 되는 날 거의 수행에 오차가 없이 수행을 했다. 미로를 빨리 받쳐놨다. 매일 보상하지 않고 10하루째 되는 날 보상을 한 집단. 그래도 매일 보상을 받은 집단과 별반 차이 없이 미로를 빠져나왔다. 잠재적으로 인지도가,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먹이가 어딘지 잠재적으로 학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하지 않는 건 별로 많이 실수를 하더라는 게 톨만의 잠재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정보 처리론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 처리론 굉장히 중요한데 5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에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단기 기억의 정보는 감각 등록기, 그러니까 감각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 감각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는 주의 집중 먼저. 모든 정보는 주의 집중이 되지 않으면 주의 집중이 되지 않으면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죠. 주의 집중해서 들어온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 부호화하는 거죠. 의미 있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처리해요. 부호하는 방법에는 주로 두 가지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다듬어간 정교화와 어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보낸다?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끌어내는, 작동력 끌어내려서 인출이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52번을 보시게 되면 최 교사는 공기를 주제로 과학 수업을 하면서 풍선에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 학생들 앞에서 빵 터뜨리기도 하고 판서를 할 때는 주요 밑줄을 쫙쫙 긋기도 하고 개념 밑에 노란 줄 그어 그 개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자동화, 2. 정교화, 3. 선택적 주의, 4. 일반화, 5. 자발적 회복 모양. 주의, 선택적 주의를 이끌게 되면 모든 것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보 처리 이론을 언급하지 않고 하더라도 모든 학습에서는 주의 집중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정보를 일단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주의 집중한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잘 처리해야 된다. 감각 등록기로 들어온 정보는 얼마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세요? 잠깐 뭐 많아야 청각 정보 4초 이내로 다 사라져요. 4초까지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어디에
처리돼야 돼.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단기 기억에도 많은 정보를 처리 못해. 20초, 30초 동안. 그래서 부호화나 정교화 아니면 심상 형성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넣습니다. 52번 봤고요. 그러면은 55번 볼 거예요. 다음 중 장기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장기 기억. 무수히 많은 정보를 영원히 처리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다 어디 장기 기억 속에 있다. 믿으셔야 돼요. 자, 1번. 장기 기억은 무한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상 기억은 주로 개인의 경험을 보유한 저장소이다. 이 부호화에서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들어가면 단기 기억에서 처리해서 그 다음에 감각 등록기 혹은 감각 기억에서 정보가 들어온 것이 선택적 주입 중에 단기 기억이 처리되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 정보 저장소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일화 기억은 에피소딕 메모리, 나 개인한테 해당하는 기억이고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학습된 기억을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일상 기억은 주로 개인의 경험을 보유하는 저장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의 정보라는 것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손실된다. 우리가 까먹는 거, 망각하는 거, 손실설도 있죠. 소멸설도 있어요. 근데 정보 처리론에서는 기억이 되지 않는 건 오래돼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데 손실된다가 아니라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못해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못하는 걸 뭐라 한다? 인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보 있다. 근데 못 끄집어내는 건 단서가 없어 인출에 실패했다. 때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설단 현상. 입에서만 맴도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해요. 이거 인출에 실패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출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일상기억은 종종 인출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다 최근에 발생한 정보로 인해서 인출에 방해받기 때문이죠. 첫사랑 기억 너무 잘 나죠. 첫사랑, 초두효과. 그 다음에 정보가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이거 다 일화 기억이잖아요. 자꾸 헷갈려요. 많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정보가 방해하기 때문에 인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기억, 5번 문제 해결 전략과 사고 기술 그리고 사실, 개념, 일반화, 규칙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것이 무엇이다? 의미 기억, 세멘틱 메모리이다. 그래서 50번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6번의 사례를 보시면요. 다음 사례와 가장 깊은 기억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철수는 수첩에서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 요즘 이럴 일이 없겠죠. 그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암송, 리허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전화기 번호판을 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바람에 철수는 조금 전에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 잃어가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이거는 단기 기억에서 지금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 여기서는 잠깐만 20초에서 30초 동안만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장기 기억을 처리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뭐다? 단기 기억에서 정보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인지 메타커그니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항입니다. 다음 중 메타커그니션 상위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끼리 묶은 것을 글쎄요. 상위 인지, 초인지라는 것은
인지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메타커그니션, 초인지 혹은 상위인지 메타커그니션. 메타커그니션. 그래서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내가 인지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 능력, 점검하는 능력,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 나의 학습을 계획하고, 여러분들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 상태를 계획하고, 제대로 잘 맞춰서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점검하고 나의 것을 평가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무엇이 활용되는 것이다. 메타커그니션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잘하려면 어떻게? 초인지 활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걷기를 묶은 것은, 자, 상위인지는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개인차가 나타나죠. 개인차가 있습니다. 전략 사용하는 개인차가 있죠.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한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기 나요. 상위인지 주요 기술은 계획, 점검, 평가이다. 제가 계획, 점검, 평가이다 했어요. 상위인지 주요 기술은 계획, 점검, 평가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생각, 사고에 대한 상고입니다. 그리고 상위인지는 추리, 이해,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주지만 학습과는 무관하지 않죠. 학습과 엄청 밀접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하고 다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초인지, 상위인지. 상위인지 기술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 인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체킹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8번 한번 보면요. 인본주의예요. 지금 우리 주셔야 돼. 인본주의 보는데, 인본주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담에서도 인본주의, 그래서 학습이론에서도 인본주의 학습이론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철학적인 배경이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긍정적인 면, 인간의 선함, 인간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음, 자기 타고난 경향성을 잘해서 자아 실현할 수 있음, 학생들도 강제할 필요가 없음. 우리가 학습에서 배웠어요. 로저스란 학자, 인본주의 철학자 로저스. 상담에서도 인간중심 상담, 로저스의 유의미 학습이라는 거. 이 유의미 학습은 뭐예요? 강제하는 학습은 의미가 없는 학습이라는 거. 학습자의 자발성, 학습자의 흥미에 의해서 학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본주의, 강제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58번 보시면은 그런 학습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인본주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옳지 않은 것이에요.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죠. 1번 인간이란 부분의 합보다 크게 기능한다는 거죠. 행동주의처럼 딱 1 더하기 1은 2. 부분과 부분은 딱 합이 나온 것이 더 크게 기능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인간의 실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 만들어 간다라는 것, 이런 것 다 인본주의 철학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4번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한 존재다. 스스로 자신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해요. 실존주의도 인본주의 다 같아요. 자, 5번 인간은 과정지향적 존재다. 근데 과정 자체가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 목적지향적 존재다. 이렇게 하면 맞죠. 이거는 인본주의처럼 인간을 긍정성을 보는 어떤 인간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존재라고 봐요. 아들러도 그렇게 보고 목적을 향해 나간 존재.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59번이 인본주의 상황을 완전히 얘기하는 건데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59번 학습 동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학습 이론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이는 컴퓨터 게임을 마친 후 이제 공부 좀 해야겠어 라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책꽂이 책을 꺼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얘 공부 좀 해라 라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공부할 의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핑계도 좋구나 이랬지만 이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율의 의지에 살라고 그러는데 타협을 해서 강제하는 것이 싫다라는 거죠. 인간은 능동적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 조절력, 자기 통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밖에서 강제하니까 싫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어떤 이론? 인본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냅두라는 거죠. 언제까지 냅둘까? 이것은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59번의 적절한 학습 이론, 이걸 경계해야 될 학습 이론은 인본주의 학습 이론이다. 그 다음에 61번 문항 한번 볼게요. 61번 보시면요.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관점에 의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결핍 욕구, 성취 욕구, 성장 욕구, 재미 욕구. 어떤 걸까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개론 모르시진 않죠. 인본주의.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에도 위계가 있다. 위계론, 욕구, 위계론, 동기이론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상위 욕구를 추구한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그 다음에 인간 저기 쓴 거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타고나며 자아 실현을 하게 동기화된다.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수, 자존의 욕구는 부족할 때만 동기화되는 결핍 욕구라고 하고 결핍 욕구. 근데 이 자아 실현 욕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성장 욕구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결핍 욕구, 성장 욕구, 성취 욕구, 재미 욕구.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나눴을 때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수, 자존의 욕구를 무슨 욕구? 결핍 욕구. 그리고 나머지 성장 욕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는 다 해당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습 동기에는 내적 동기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적 동기, 내가 스스로 그거 자체가 좋다. 외적 동기, 외부 보상에 동기화된다. 우리 자격증이라는 것은 좀 외적 동기화되는 거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 동기 유발에 속하지 않는 것, 성공감, 만족감을 고취시킨다. 흐뭇하죠. 만족스러워요. 맞죠. 내적 동기 유발입니다. 멀티미디어로 그 과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학생들의 내적 동기 유발에 효과적입니다. 3번 프리맥 원리를 사용하여 학습시킨다. 프리맥 원리를 떠올려 봅시다. 행동주의 프리맥 원리. 프리맥 원리. 할머니의 법칙. 이제 게임 할까요? 엄마 게임하고 숙제할게요. 뭔 소리? 숙제한 다음에 게임해. 선호하는 것은 이게 선호. 물론 숙제를 선호할 수 있겠죠. 선호하는 것은 덜 선호하는 것에 강화인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주의, 행동 수정하는 기법. 그러니까 프리맥 원리 사용하는 것은 외적 보상이에요. 외적 보상에 동기화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 동기부여하고 달라져요. 너가 숙제하면 엄마 게임하게 해줄게. 그죠? 그 다음에 교정적 피드백을 줘요.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피드백을 주면은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이 내가 전혀 동떨어진 게 실생활 필요하구나 이런 것 때 내적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 시에 계속해서 학습 이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